지금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단 마무리됐고요. 공동선언문이 각국 정상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각자 국가에서 이야기 나눈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한일중 정상회의 성명 발표하면서 판문점 선언에 지지하는 특별 성명이 나올 것이다. 예. 좀 전에 저희들이 국제 질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북한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화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환영을 뜻하는 바이며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북한 간에도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이 좋은 기회를 잡고 대화를 재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중국도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저희들은 한중일 3개국의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번 회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미 2년 반이나 지난 상황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해마다 정례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다면 많은 그리고 복잡한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3개국 간에는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많은 이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도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제때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중일 3개국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마땅히 함께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글로벌화 과정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무역 자유화에 기치를 높이 들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3국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 세계가 다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은 마땅히 그리고 또 기꺼이 3국 간의 FTA 협상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RCEP 협상도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개방을 통해서 또 개방 확대를 통해서 한중일 3국이 다른 나라들의 시장이 되어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울려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은 한중일 플러스 X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경제 무역 간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성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제3자나 제4자 혹은 X측과 여러 가지 다자간의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협력 상대와 함께 이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중일 3개국도 점진적으로 더욱더 큰 폭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은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또 더 나아가 세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번영을 이끌어내며 인문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저희가 정상회의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많은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한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윈윈 작용을 할 수 있는 회의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3개국의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또 전 세계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본 내각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의 기자회견 내용 보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한중 양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우리 아베 총리님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3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베 총리, 리크창 총리와 나는 3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3국 정상의 특별 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그 성과와 혜택을 체감하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염병,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 ICT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확대되고 활발해져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동경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야말로 두 번 다시 없을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 체육 교류를 포함한 인적,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3천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아시아 사업과 같은 청년 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3국의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3국 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으로서 협력 사무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전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 전 세계 교역액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책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뜻을 모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쾌히 뜻을 모아주신 두 분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日中韓サミット 네, 共同記者発表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지금까지 皆様のご協力に 일본 感謝ござい 제3국 ます。 정상들이 특별 성명에 관한 기자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3국 정상회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항구정 평화,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특별 성명을 채택한 부분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베 총리 그리고 리커창 총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 보면은 한중일이 이제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북핵 해결이든 경제 문제 해결이든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앞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성명을 기자회견 내용을 듣는 동안에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님 함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지금 3국 정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일단 이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예, 뭐 당연히 우리 판문점 선언 지지한 거 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국이 동반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반자, 예.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은 영토적 야심 때문에 전쟁도 일으켰고 또 우리의 그 핵심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일본과 중국이 잘 지내는 게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물론 북한 핵도 위험하지만 앞으로 이제 북한 핵이 잘 해결됐을 때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소위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일본이 한바탕 여기서 이제 패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 3국이 모여서 앞으로 동반자가 돼야 된다. 핵심, 그러니까 안보의 핵심 주축 세력이다. 예. 이런 것들을 합의했고 그걸 발표했다는 게 매우 우리로서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정례화하고 제도화해서 앞으로 깨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동력을 잃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네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데,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은 너무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상대하기는 버거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소위 이제 요즘 말하는 운전자론, 그 운전자의 역할을 계속 우리에게 맡겨줄 건가 하는 건 의문이에요. 그건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리겠습니다만, 그런 예, 측면에서 남북이 그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남북이 힘을 합쳐서 어떻든 중국과 일본을 견제를 하면서 또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3국이 모이는 것을 아무래도 미국,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든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각자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하는 발언 같은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자리에 미국의 가장 우방인 일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합의서의 개념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성명, 선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이 4.27은 판문점 선언이지요. 이 선언이라는 것은 비록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이지만도 이 합의 내용은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선언이고 성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뭐냐면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 성명이잖아요. 예. 이것은 그렇죠. 뭐냐면 예. 삼국에 알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예. 뭐 알아서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도 뭐 알 필요는 있겠지만도 예.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은 삼국이다 이렇게 알 필요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일본 거는 제가 일본 아베 총리는 잘 못 봤는데 예. 지금 이제 중국은 뭐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점 두 가지 있어요. 삼국이 그 파트너십, 그다음 이런 삼국 정상회의 정례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예. 좀 강조점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리거창 총리는 경제협력에 강조점이 있어요. 네. 특히 뭡니까?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FTA, 결국 예. 보호무역주의 이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뭡니까? 비판이랄까? 예, 예. 반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뭐냐니까 평화협력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판문점 선언,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의 발전 여기서 머물지 않고 상호 협조가지고 동북아의 안보 협력까지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삼국이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당당히 밝혔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특별 성명 나올 줄 모르겠지만도 나온다고 봤을 때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성과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릴 때는 저희가 리커창 총리 얘기부터 좀 들을 수 있어서요. 예.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판문점 선언 그 제재 특별 성명이 채택은 채택됐다 됐고요.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관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특별 성명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미루어 채택된 걸로 보건대요. 이제 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남북 간에 이루어진 성명인데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지지했다. 그거는 이제 초강대국인 미국도 쉽게 이제 무시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남북 간의 합의가 동북아의 일종의 좀 느슨하지만 안보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제가 아주 주목한 건 리커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중국이 일본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서 잘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네. 사실 제일 좀 소극적이었던 게 중국이었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는 좀 국력이 좀 세기 때문에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그야말로 우리의 국익이니까 이게 정례화되고 이게 그 제도화되는 게 우리의 국익입니다. 국익 그 자체인데 더군다나 삼국 협력 사무국도 서울에 있고 그런데 협력 사무국 역할도 확대한다. 정례화한다. 제도화한다. 이거는 우리한테 큰 득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한일 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뭐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일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졌던 건데 이게 이제 향후에 정례화가 되면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특이한 건 이제 리커창 총리가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예. 한일 중에 함께 예.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수호해야 얘기를 된다. 그리고 했습니다. 보호무역을 규탄해야 된다. 네. 근데 아베 총리가 아마 조금 좀 내심 좀 어려운 입장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 일본도 자유무역을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속내를 여실없이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죠. 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데 미국이 내놓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다자회담과 이 그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어떤 인류가 염원하는 그런 이념을 두고 회담하고 할 때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그걸 내놓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자회담, 조다자회담을 여러 개를 해서 활용하면 우리가 강대국에 대한 외교도 술술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못한 얘기를 리커창 네. 총리가 대신해 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한테도 득이 되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 회담 미국 측에서도 뭐 얘기를 좀 해봤고요. 북한은 과연
어떻게 그걸 봤을까요? 북한도 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길로 갈 거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삼국이 지지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 한반도 안보를 해치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북미 대결 구조와 그다음에 중일 간의 이제 아까 우리 홍 박사 얘기했지만 예. 중일 간의 일종의 대결 구도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매우 안 좋은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겠다.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거고, 근데 그 미국으로부터만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예. 이 어떻게 보면 다자 구조 속에서 큰 틀에서 동북아 안보 체제 이것이 이제 돼야만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고 예. 그래야 북한도 안심하고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한반도에서 북한을 공격할 나라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중일이 한미일이 이 협력을 그러니까 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한중일 한일중 네. 좀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예. 이게 됐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냐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 발전을 할 겁니다. 경제 쪽으로. 경제 예. 공동체. 그러면 네. 더 나가서 그것이 잘 되면 유럽연합식으로 동북아 안보 공동체가 되는 거기에 것이고. 북한이 함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당연히 북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그동안에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느냐. 자기 안보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핵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핵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3자가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례화하자고 합의한 것은 북한에게도 매우 좋은 징조가 아니겠는가.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를 막 야기시켜서 사실은 북한은 미국을 못 믿거든요. 미국이 정말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도 동북아 안보 체제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뭐 나쁠 거 없죠. 네. 이 전현주 박사님, 제가 뭐 경제 공동체 또는 평화 공동체 뭐 다 좋은데 지금 이제 한중일에 대해서 지금 자유무역 확대, 보호무역 반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되면은 그 북한까지 포함된 동북아 경제 공동체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적이지만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금 체제가 지금 이 북한이 개혁개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하냐. 지금 경제 체제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나 그것은 좀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이게 동북아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삼국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북한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중일 삼국의 경제력을 합치면 대단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과거에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동아시아가 또 동북아가 상당히 좀 소외됐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다. 네. 우리가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차제에 제가 조금 좀 하나 더 나가서 바란다면 한중일 삼국이 협력해서 북한에게 기회를 주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국제 경제 체제에 원활히 편입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내용까지 해서 북한을 좀 더 비핵화를 좀 추동하는 그런 유인책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랬으면 있군요. 참 좋았겠는데 그 부분이 좀 어쨌든 아쉽다. 제 전문을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미국은 지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중일 삼국은 이 지역 이웃으로서 북한이 평화 국가로 나온다는 게 우리에게 공동의 이익이니까 우리에게도 이익이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나름의 보답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시사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비핵화 관련된 그 단어 하나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나온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추측한 정도 그 정도의 수위까지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판문점 선언에서 가지고 예. 비핵화의 개념과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잖아요. 비핵화의 개념은 한반도 비핵화고 비핵화의 네. 목표라는 것은 완전한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란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CVID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판문점 선언에 뭐 완전하고 검증 안 하면 되도록 이렇게 풀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판문점 선언에 있어서는 한반도 그럼 결국 뭐냐면 북한의 핵은 용인할 수 있어도 우리의 핵은 용인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만 주장할 경우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맞는 이야기고 네네. 또 앞으로 그 이 북미 관계가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체제 보장이 나온다 하면 결국은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주한미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되 뭐 성격에 대한 변화 기술이 있겠지만도 그러나 여기에서 한미 군사 훈련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이 동원한 거 이것이까지 과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수용할지 예,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한반도 비핵화에서 우리가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자. 이제 좀 덧붙이면 예, 예. 그러니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래가지고 비핵화라고 그랬더니 핵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제 대량살상 무기 또 다른 대량살상 무기,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이제 일본은 이제 납치자 문제. 그래서 의제를 막 끼워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좀 헷갈릴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하자는 거냐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다 뭐 인권 문제 내세울 거고 북한의 그 이상한 세습 체제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체제 이런 것까지 다 그럼 버리라고 할 거 아니냐는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아마 중국을 또 방문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핵 문제만 확실히 해결해도 큰 성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되면 인권 문제라든가 다른 또 생화학 무기도 흔히 또 말하는 문제를 단계별 접근. 그렇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예.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지금 요구한다고 한다면 진로가 순탄치가 않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그 더 높은 조건들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딜, 이 줄다리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가장 지금으로서 관심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이크 폼페오가 평양에 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네. 아마 폼페오가 3명의 인질과 함께 돌아가면서 아마 장소와 시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간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인공위성도 안 된다. 네. 자,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대량 인공위성도 안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탄도탄 미사일 미사일 수준 기술을 말라는 활용한 거죠. 발사기 예. 때문에 안 예.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평화적인 인공위성 기술도 안 된다. 이 사실- 주장까지 나온 거죠. 지금? 사실은 인공위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예. 근데 인공위성이 왜 안 되냐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했는데 대부분 다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는데 여기서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 된다. 인공위성을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예.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개발 안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실은. 어느 나라도 인공위성 쏠 수 있고. 아니 뭐 일본은 아예 군사력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공위성을 수도 없이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까지 쏴주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만한 상황인데 이것도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요구대로 이 얘기는 지금 미국이 안 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기해야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생방 무기.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 화생방 예. 무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은근히 이렇게 살짝 용어를 바꾼 게 한반도 비핵화에서 대량살상 무기 폐기로 간 거예요. 예. 이게 화생방 무기는 대량살상 무기에 들어가지만 핵무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냥 은연슬쩍 화생방 무기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이거는 내 억지력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뭐야? 그러는데 또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 문제까지 막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CVID 얘기하고 그다음에 IA 사찰단 복귀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건 계속 나오니까 우리 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나중에는 북한 체제 이게 세습이 말이 되냐? 너는 이상한 체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양파 껍질 벗기기처럼 한 겹 한 겹 내가 큰 껍질 벗기는 거를 정말 용단을 내려서 벗겠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다 계속 무장해줘요. 한꺼풀이 아니라 세 해라. 겹, 네 겹을 다 예. 벗기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시진핑한테 하소연하러 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아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예. 비핵화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당신 말이 맞다.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합리적인 북한의 안보 우려 이 부분을 미국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게 단계적 조치하고 이게 예. 뭐죠? 그 일괄 처리. 예, 예. 일괄 처리. 예. 이 부분을 지금 아마 논의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만 합의되면 인질 3명 데리고 와서 아마 시간 예. 장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회담 얘기하면서 정상들이 만나는 건 신뢰 문제,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급히 지금 김정은이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미 간의 회담을 예상하고 지금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갔다. 이 부분인데 전 박사님 얘기 듣고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통들이 다 간 거죠. 리수용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까지 다 가서 이제 총출동을 한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언을 얻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으로부터. 왜냐하면 미중 간에는 어떻든 소통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직접 통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의도가 뭔가 과연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그 허들을 계속 높인다는 거죠. 장애물을 계속 더 막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의 이게 협상 전략인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이랄까요 노하우를 얻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 예. 만약의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네. 중국이 취할 태도는 뭔가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경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건가 여러 이제 어떤 시나리오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북미 대화를 건곤일척 한판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통도를 데리고 가서 정확히 중국의 입장, 중국을 통한 미국의 입장을 들으라고 같이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지금 이제 한국 전쟁 휴전 협정 이거 지금 65년이 됐죠. 65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한 10가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 또 반종교국가에 대한, 반임금국가에 대한 온갖 명치를 다 붙여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알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비핵화만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보를 요구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미국이 요구한 대로 CVID를 해줬다 칩시다. 그럼 미국이 그게 끝나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생화학 무기 내놔라. 네. 그럼 생화학 무기 내주면 또 끝이냐? 아니다. 인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용소 18군데 다 철폐해라. 또 그거만 끝이 아니단 말입니다. 개개방해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무기도 안 되고 인권도 개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무장 해제해라. 그렇죠. 이런 끝도 없는 것이죠.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라는 거죠. 그건 결국 방금 우리 저 박사님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일괄로 원샷으로 비핵화를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미국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해 자주권을 인정하고 예. 체제를 존중해라. 이것이 뭡니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 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핵화든 체제 보장이든 미국이 확고하게 완전한 체제 보장을 북한에 해준다면 북한도 완전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근데 이걸 문제는 단기적이 아니라 일괄 그렇죠. 하는 것도 오히려 들어줄 수 있다. 북한이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 체제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보에 있어가지고 비핵화를 갑시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 있습니다. 경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은 우리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합시다. 소개해 줍시다. 관계 좀 하자 하면은 어여가 따라옵니까? 예. 그 권한은
의회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매파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나뉘니까요. 먼저 예. 행정부와 의회 간에 북한에 대한 수교, 체제보다는 확고한 입장 조율이 해야만이 예. 그것이 선결 조건이다. 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본다는 거죠. 적대시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사회주의 체제, 세습 체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권 문제. 그러니까 이 적대시 정책이 포기되지 않는 한 앞으로 핵을 폐기해도 계속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올 거라는 게 우리 양 박사하고 저는 이제 같은 예, 예. 생각입니다. 예. 지금 한일중 정상회의 조금 전에 이제 회의가 끝났고 기자회견 내용까지 다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녹취가 혹시 준비되면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예. 지금 못 들으신 분들을 예. 위해서 다시 문재인 한번 대통령이 듣고, 예.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삼국 정상의 특별 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삼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삼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중일 정상 간의 만남 2년 반 만에 열렸는데 앞으로 이제 정례화해 나가자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앞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무진 박사님 좀 얘기해 주시죠. 그죠. 뭐 정례화가 지금 이제 어찌 돼 있습니까? 정례화가 1년 뭐 이게 정례합니까? 2년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고 돌아가는 매년 이제 장소를 열리지 이렇게 않는 대책을 하죠. 바꿔가면서. 예. 예. 지금 이제 정상 간의 이 회의가 정리화된다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 다방면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이것을 어찌 보면은 가장 가까운 나라, 삼국이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 미국은 물론 포함되는 당연한 것이고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새삼 느끼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삼국 간 협력 파트너십, 정상회의의 정례화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네. 동북아의 평화운영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예. 이제 오후에 일정을 보면은 한일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이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6년 반 만에 예. 이명박 대통령 일본 방문한 이후로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방문을 못했고요. 예.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국왕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또 좀 일본인이 듣기에는 결례라고 하는 또 얘기를 해서 한일 관계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었는데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됐죠. 네. 좀 약간 좀 비판을 한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 몰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좀 이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약간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게 원칙을 주장하다가 예. 한 번도 일본을 방문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 파행이 됐는데 그 박근혜 정부 중하반기에 가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부적절하게 이제 또 위안부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게 또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실은 또 사실상 취소 예. 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가 간의 합의니까 부적절해도 합의는 합의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녀상 이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갑행세를 그러니까요. 해왔었죠. 예. 그래서 예. 이게 계속 꼬여가지고 이렇게 안 됐는데 이번 계기로 사실 아베 총리가 올림픽 때 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이 가셨으니까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복원되는 되는 그런 이 첫걸음이다 이렇게 예, 예. 생각이 되니까 한일 관계도 좀 잘 풀렸으면 하고요. 예. 통화 스와프가 2015년에 중단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이게 한국의 IMF 사태 생각하면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예, 예. 중국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일본하고는 잘 안 됐고 경제 관계를 보면은
중국은 사실 우리 대수출의 4분의 1 정도 엄청난 정말 무역 파트너가 됐는데 일본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베트남에 대한 수출보다도 더 작아요. 일본에 대한 수출이. 그래서 일본은 사실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좀 대통령께서 잘 원활하게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사실 외교라는 것이 각국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뭐 원하는 것들이 각자 충돌해서 잘 안 되다가 이제 평화 모드 때문에 이루어진 어떻게 회의군 이제 정례 회의 시키겠다는 건데 변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은 상당히 이제 그 베스트 시나리오죠. 잘 됐을 때 동북아 안보 공동체까지 가서 정말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이제 도래하지 않느냐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사 문제입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나쁜 거고 중일 관계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서독처럼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아마 우리 민족도 그렇고 중국도 용서할 겁니다. 과거를 깔끔하게 용서할 텐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고. 둘째는 영토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일본이 시비 걸고 있는 중국과도 것이고 있죠. 또 이호도 문제가 중국과는 있는 것이고 중일 간에는 이제 다오이다오 남중국의 영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우선 생각나기에 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소위 한중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또 정례가 될 때마다 한 발자씩 앞으로 나가는 발전적인 어떤 성명이라든가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 하는 그런 우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한반도 평화 움직임을 기점으로 이제 3국의 관계도 조금씩 복원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뭐 리커창 총리는 일본에 이제 회담차 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계속 중국에 머무는 상황인데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가장 주목됐던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북중 정상회담 아니었겠습니까? 40여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간 건데 사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간 거란 말이죠. 이 의미에서 굉장히 북한이 뭔가 좀 급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좀 조율할 것이 있었을까? 그런 그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두 분이 아까 앞서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그런 문턱을 높이고 의제를 계속 끼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도가 뭐냐? 북미 회담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 아닌 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말 북한을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인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또 시진핑이 딸에네 항공모함 취역 시범 무슨 취역인가 거기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마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겠죠.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그렇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SOS랄까 어떤 일단 제안을 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했겠죠. 당신이 봤을 때 시진핑 당신이 봤을 때 미국의 전략은 뭐고 미국은 지금 뭘 진정으로 원하는 거냐. 정말 핵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냐. 우리 체제 안전 보장해 주는 거냐. 우리 사회주의를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을 거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것 같다. 다만 그 참모들이 자꾸만 딴지 놓고 볼턴이라든가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조금 이렇게 무마를 시켰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어떤 한반도 평화 안정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진정 어리게 비핵화를 해라. 미국은 저 사람들 속일 사람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두 개 핵무기 어디 개마원에다 숨겨놓는다든가 절대 안 된다.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뭐 그런 정도 의견 조율을 하면서 이제 혈맹이다, 순치지관이다. 이건 뭐 아주 동맹이다. 이런 그 굉장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핵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이 일테면 도미니카에 30억 달러 주면서 대만하고 단교시켰잖아요. 수백억 달러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지금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만났으니까 이게 비핵화에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도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다시 한번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비핵화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것까지 자꾸 요구한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미국하고 회담을 해서 깨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나는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 근데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크게 긴장해야 될 회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다 폼페이오까지 초청해 놓고 다 해서 엮어 놓고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김정은이 중국에게 대국으로서 이게 시진핑 주석에게 예의를 표명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인해 주면서 나름의 어떤 그 지렛대를 획득하는 서로 윈윈 전략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폼페이오하고 지금 김정은하고 마지막 지금 담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초점을 북한으로 좀 모아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방중 장소와 함께 눈에 띄는 부분은요. 처음입니다.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나갔다는 점인데요. 이번 방중의 이모저모를 장민정 앵커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43일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데 이번에는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중국 다롄 공항에서 포착된 비행기, 김정은 위원장의 상징이 새겨져 있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 3매 1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중국 방문 때 전용 열차를 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용기로 이동을 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외교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왜 전용기를 택했을까요?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평양에서 다롄까지 열차로 가려면 10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런 실용성이 한몫했을 테고요. 또 열차만 고집했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국에서 열릴지도 모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전용기 예행 연습에 나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롄에서 만난 두 정상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면서 긴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모습은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탁 트인 자연을 배경으로 두 정상이 나란히 거니는 모습, 잠시 야외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까지 장소만 판문점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두 장면이 상당히 흡사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의 장벽 때문에 통역을 대동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장면으로 우위를 과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하나라고 운을 떼니 시진핑 주석은 입술과 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순치라는 표현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런 밀착이 묘한 파장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장민정 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제 이제 전용기를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를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열차가 아닌 전용기로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에는 열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사실 3월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항공기, 비행기 기피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돌았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게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된 셈이에요. 아마 그 북한의 이 최고 지도자가 전용기를 타고 간 것이 탄 것이 아마 65년도일 거예요. 65년.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아들 김정일 위원장 같이 인도네시아 그때 방문하고 나서 아마 최고 지도자가 이거 두 번째가 아니냐. 그럼 한 53년 만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물론 그 시간 일정의 빳빳함도 있겠지만도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뭐냐면 이 중국의 이런 시민들이 합니까? 중국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러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또 그다음에 뭐냐면 또 다른 한편으로 확대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도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전자의 중국 국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전용기를 그것도 뭡니까 직접 비행기를 댈 수 있는 다롄 공항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동행자들이 상당 부분 지난 3월 25일 날 갔을 때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 어떤 차이냐면 그 당시에는 아마 2인자인 최용해가 동행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최용해가 가지 않고 김여정이 갔죠.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로 움직일 때 국내 일종의 뭡니까? 경호 안전이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맡긴 사람이 김여정과
최영희가 아니겠느냐. 예. 다시 말해서 김여정이 올 때는 최영희가 국내에 남고 예. 반대전이 되겠죠. 그만큼 네. 북한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김여정과 최영희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지고 또 지금 이제 회담에서 아직까지 확실히 나온 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배석자로 보면은 지난 3월 25일과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 당시에도 보면은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이수영 당국제부장 또 이영호 외상 이 세 사람이 배석을 했죠. 이번에도 제가 얼뜻 어제 이런 이 텔레비를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배석되고 물론 최선희가 네. 외무성 부상이 가긴 했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현재 남북 관계 또 그리고 향후 북미 관계를 비롯한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핵심적으로 또 다시 논의하고 재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모든 김정은이 따라가는 장소에 다 나타나는 그야말로 이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최선희가 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북미 회담의 어떤 디테일까지 좀 염두에 두고 간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최선희는 그야말로 육자회담 대표가 될 것으로 유망하듯이 북미 간의 트랙 1, 트랙 2, 뭐 1.5 트랙 다 회담을 주도했던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최선이죠. 예, 최선이고 바로 위에 리용호 외무상이 있는 거고 리용호 외무상을 통제하는 게 리수영 예. 그 제일 부부장이죠. 그러니까 국제 담당 부부장이죠. 과거에는 당 비서였는데 지금 부부장이고요. 그런데 요번에 김영철하고 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석을 시켰는데 요번에는 오히려 더 북핵 문제 전문가를 더 데려갔다. 최선희를 예. 데려갔고 그다음에 최룡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룡해는 사실 이게 당과 군을 다 이게 다스리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신복이면서도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전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여차하면 어쨌든 돌아가려고. 예, 여차하면 네.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최룡해가 딴 생각을 하더라도 금방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엔 리설주가 갔고 요번엔 리설주가 안 갔기 때문에 김여정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옆에 좀 심리 담당 보좌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뭐 그 평양 냉면 얘기하면서도 아 이게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만. 그러면서 김여정 그 하는 걸 김여정을 보고 찾아봤죠.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데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옆에 좀 이렇게 자기가 든든하게 믿을 사람이 있어야 더 활동을 잘한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산보할 때 바닷가 산책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회담장에는 없더라도 네. 그런 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외교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김정은의 행보를 볼 때는 조금 더 광폭으로 뛴다라고 하나 네. 더 넓게 행보를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시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둘이 이제 회동이 있었고 이제 해변 회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벤치 회담하고 묘하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걸 베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중국은 짝퉁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것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하여튼 유사하죠. 근데 뭐 유사하든 어떻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예. 좀 운명 공동체라고 시진핑 주석이 표현할 정도로 이번 매우 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자기들이 왕따 당하고 패싱당할 것 같았는데 또 그 북한이 구체적으로 된 중심에 겁니까? 그 중심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3자 또는 4자 표현할 때 예. 김정은 위원장이 3자를 뭐 어떤 고집을 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전술이었겠지만 중국을 약간 패싱하는 듯한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시계추 외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지금 다급하니까 사실은 이제 막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자 선언이랄까요? 예. 사자 종전 선언 내지는 사자 평화협정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북중 관계는 이제 탄탄대로를 가지 않을까. 북중 관계는 뭐 그런 이제 거고, 그 우리에게 나쁠 것도 없고 미국에게 나쁠 것도 없고 다 좋은 거죠. 북한이
정상적으로 어떤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거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 체제로 가는 거고 그러면 전쟁 위협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이제 평화 체제 만드는 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비행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보안 문제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기차 타고 가면 단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번에 경험에 우리 기자들이 다 놓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또 진치고 계셨을 텐데 거기를 피해가지고 바로 비행기로 날아가서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1박 2일 했는데 예. 이틀날 알게 시작했고 그래서 보안 유지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담대성이랄까 대담성을 보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탄다 무서워서 해외를 못 간다 그런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남한 서방 언론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를 다 모니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일테면 좋은 건 그대로 또 합니다. 그럼 나쁜 것은 이 받아치기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담대성, 대담성 얘기를 할 거고 또 두 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싱가포르 회담이랄까 하다못해 뭐 울란바토르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 연습을 했던 또 차원도 없잖아 있다. 지금 이제 우리 홍 박사님 이제 채용에 그래가지고 물론 뭐 최고 지도자 입장에 왔을 때는 뭐 항상 그 의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은 뭡니까? 내부적으로 완전히 국을 장악했다. 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좀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셨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이설주 대신으로 김여정이가 왔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이번에 뭐냐면은 이제 이 비공식 회담의 초청이지만도 그러나 이 국빈급이 아니고 실무에다 보니까 의장대 사일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동봉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비행기 이제 이야기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비행기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신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공포증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 김정일 위원장이 오른팔인가 자신 모르겠지만 이 팔뚝 밑에 불편하죠. 흉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행기에 떨어졌다. 어떤 분들은 뭐냐 이렇게 말 타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확인 필요하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미국에서 어떻게 이 미사일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우려,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비행기를 잘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비행기를 자기가 직접 몰기도 하고 포병학교 출신은 뭐 비행기를 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고 뭐 지금 이제 국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현지 지도 이래 갈 때는 주로 직선기 많이 타고 갔다 이렇게도 알려진 거 아니십니까? 여기 우리가 참고할 필요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뭐냐면 참매 1호기가 이번에 다롄공항을 날아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것이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지난 평창 올림픽 기간에 북측의 고위급 김민남 위원장 고위급이 왔을 때 참여 2호 등가 이렇게 전역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것이 대북 제재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예조약 인정 일부에도 좀 신경을 곤두시우면서 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연 중국이 물론 뭐 지도 국가로서 우리처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대북 제재 이런 것 하면 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이 확고하게 보장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대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과 중국 간의 뭐 외교 용어도 좀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전략적 소통.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면서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간의 혈맹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혈맹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 친선 관계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북중 관계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당 대 당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 대 정부 차원보다도 당 대 당 관계를 훨씬 더 중시하고 그러는데 보통 전략적인 친선 관계 이렇게 하는 거는 최근엔 잘 안 써왔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 입술과 그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용어를 이제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김정은이 그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전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라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과거와 달리 서먹했던 관계를 완전히 접고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하고 일본이 힘을 합치면 우리도 힘을 합치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과 동맹을 강화한다면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조금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에서 동맹관계가 있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있고 이게 이제 수위가 있는데
사실은 북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맹뿐만 아니라 혈맹 관계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전략적 이번에 협동 관계라고 김정은이 강조를 했냐? 그동안에 그러니까 동맹이고 혈맹이고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근데 이게 이제 동맹,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건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순치지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의 아니었던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상당한 정도로 혈맹, 동맹 그랬다. 수준까지는 복원이 아니지만 예. 정말 최소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는 회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제 전략적 협동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정상적인 동맹 관계로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북중 정상회담 이게 뭐 중국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어제 리춘희 아나운서가 또 등장해서 이 소식을 스금평 동지께 감사한다 이런 소식도 전하기도 하던데 북중 정상이 만나서 특히 중국에서 만나면 항상 다롄에서 만납니다. 이 다롄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까? 아, 다롄에 여기 영빈관이 예. 과거에 김일성도 누구죠? 등샤오핑하고 만나고 김정일도 가서 만나고 아마 시설이 굉장히 좋고 예. 아마 여기가 군항이긴 하지만 해변도 있고 지금 보다시피 상당히 그 영빈관 시설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중국의 선대 지도자들과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주는 의미가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 거기로 날아가서 자기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가서 지금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우리끼리 힘을 합치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니까 힘을 합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까 그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3자냐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뭐 이거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선언문에서 3자 또는 4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은 틀림없이 이번에 시진핑한테 제가 3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3자라 그랬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혹시 3자에서 자기를 빼놓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그렇죠. 김정은이 직접 날라와서 저렇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아주 흔쾌하게 종전선언부터 중국도 참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취해야 현명하지 않을까. 네. 자칫하면은 중국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보도는 김정은이가 3자를 선호했다고 보도가 나왔었고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번에 가서 내가 아니고 쟤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 싸움 붙이는 건데 글쎄 그런 표현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시까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자가 돼야 되죠. 당연히 사자 선언이 돼요. 그 다롄 이것은 뭐냐니까 소위 말해 북중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 다롄에서 만나 이렇게 아니고 이미 이 다롄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계기에서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행사 명분이 그렇죠. 진수식입니다. 그렇게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 지금 3자, 4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3자하면 뭐냐 하니까 남과 북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을 넣고 뺄 수 있는 그렇게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4자 또는 3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선택권은 중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외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오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오히려 품어가지고 차후에 지지 협조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덜 쓴 부분이 3자 또는 4자 편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어차피 엎질이 지금 무리잖아요. 지금 이제 또 북중 정상 또 만났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3자 또는 4자의 편이 있지만 4자 우선론이다. 네. 홍 박사님, 양 박사님 모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4자가 종전 평화협정선언을 같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죠. 얘기할 필요가 왜 있다. 제가 4자 우선론을 지금 했냐면은 항상 우리는 뭐냐면 명분과 실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도 국가로서 명분이 중요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실리가 중요하죠. 라고 한다면은 4자 우선론을 한다면은 중국이
종전 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추진에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명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중국이 죽겠죠. 예. 그다음 명분을 주는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차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다자 안보 협력까지 가려면은 중국과 미국의 지지를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은 우리 동맹이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하는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북한이 핵심적인 것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지 협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 봐서라도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종전선언 예. 평화협정에 있어가지고 사자 우선론이다. 예. 공식적으로 말할 때가 됐다. 예.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 선언이죠. 그러니까 뭐 협정이 아니라 선언까지 하겠다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종전 협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뭐냐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거예요. 연내 예. 전쟁을 끝장내겠다는 선언을 하고 예, 그 이어가지고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지금 다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소에서 의미를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은 그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 진수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항공모함이 여러 지금 굉장히 기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이런 그렇죠. 것을 보면은 예. 이제 미군을 겨냥한 항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북중 정상이 만났다는 것 이런 의미, 미국을 좀 겨냥한 메시지다 이런 의미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분히 지금 사실 한미연합 훈련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로키, 소위 로키라 그래가지고 거의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좀 자제하면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F-22가 F-22라고 하면 우리의 주력기인 F-15, F-16을 140대 1로 이긴 한 대만 해더라도 한 대가 140대를 이긴다는 거죠. 근데 예. 여섯 대가 와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속상한데도 참았던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저 F-22 6대나 갔는데도 참더라. 이런 게 이제 징표가 돼가지고 이제 북미 간에 이제 회담도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그 말이 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롄을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다롄을 오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간 거죠. 근데 우연하게도 거기서 있었던 일이 중국이 자체 건설한 최초의 항공모함 시험 운항 이거를 하는 차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참석은 안 했다 그래요. 예. 참석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은연중에 미국이 자꾸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강조하면 우리에게는 지금은 사실 좀 사문화처럼 돼버렸지만 우리에게도 중국이란 동맹국이 있다. 예. 그거를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미국하고 지금 그 전략적 경쟁을 하는데 우리도 외롭지만은 않다. 네. 북한이 사실은 우리 편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서로가 이제 그 협상력을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게 다롄에 갔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지금 거죠.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결국 탈퇴를 그렇죠. 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서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아시다시피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주력 그 함대들이 대련항에 있었어요. 예. 동양함대가. 예. 근데 얼마나 그냥 소위 허접하던지 게임이 안 됐죠. 전쟁 게임이 안 됐고 그래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 대련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엉망진창인 청나라 군대. 이게 이제 신흥 강국 일본 해군에게 대패하는 그런 이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진수식을 하고 이제 군사 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군사 굴기죠. 가겠다고 하는 세계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건 뭐 당연히 미국에게 보낸 메시지인 거고 거기에 북한이 동참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이란 핵 폐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건 정말 북한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은 이런 협상은 안 한다. 이런 식의 협상은 절대로 안 한다고 굉장히 하는 단계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아니 그 예. 행동 대 행동이고 예. 그다음에 행동하면 보상하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네.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안인 거죠. 그런데 볼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건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메시지를 북한에게 던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란은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는 그런 양태인 것 같아요. 예. 이 이란 핵 협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양 박사님. 이란 협정 2015년도에 이 이란의 대통령이 좀 약간 진보적인 하산 루하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지요. 예. 뭐 이런 상태에서 핵을 계속 가지고 핵 실험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핵 물질이 좀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미국 압박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경제가 어렵다. 또 특히 그는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에서 이걸 제재해 버리면 경제가 완전히 바닥될 수 있겠죠. 막 그런 차원에서 국내 경제가 상당히 그 재건이 시급한 차원에서 진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미국을 비롯한 P5 플러스 1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EU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3년개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핵에 대한 동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보상이라는 것보다도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복교까지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면 뭡니까? 이 북한하고 이 이란하고 이것은 경제에 대한 역사성뿐만 아니고 핵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북한은 뭡니까? 핵 보이고 일단 선언까지 한 거고 예. 저는 핵 실험도 하지 않고 핵 무기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 차원이 지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그럼 이란 핵 협정의 문제점은 어떤? 그건 뭐냐면 예. 지금은 이제 농축 이 부분이 있거든요. 예. 농축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가 농축이 있어가지고 한 90% 농축이 된다면은 곧장 핵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고 전력용이라고 하면 한 4% 내가 될 겁니다. 이 농축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란의 그것이 허용 해군 한 20% 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20% 내의 있다도 기술이 앞으로 발전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결국 뭐냐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이 이란에 대한 봐주기식이다. 예.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합의에 있어가지고 핵 동결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도 보면은 북한이 핵 실험도 안 했죠. 이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막 그런 차원, 그 연장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완성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이중적 전략이 있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유리한 건 뭐냐? 방금 먼저 우리 정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비핵화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식으로 탈때 파기시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북한 입장에서 체제 보장이면 아니 이란하고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다 협상했는데 그렇죠. 언제든지 정권이 약속을 바뀌고 파기하는 게 그럼 되는 또 건가요? 그럼 오히려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영구적인 체제 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내놔라. 네. 이렇게 강공을 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예. 이란 핵 협상이 있어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탈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고민도 있을 수 있다. 예. 네, 어쨌든 제가 이란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일몰 저항이라 그래가지고 15년 지나면은 다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네, 들어있어요. 그게 2025년 네, 정도 네.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했어요. 미사일에 대해 규제를 안 했고 그다음 예.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검증 부분에 있어서 예. 사실 EU나 다른 나라들은 전부 그냥 계속 유지하잖아요. 유지하자고 그렇죠.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란이 상당히 사찰 검증을 많이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 게 군 시설도 사찰을 받는데 그 부분은 이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아무리 군 시설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봐야지 왜 협의가 필요하냐? 그래서 파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협정인데 예, 예. 사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군사 시설인데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서 봐야 된다고 완전히 군사 점령했을 때나 하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EU하고는 계속 지킨다는 거 나머지 아니에요. 국가들은 참 지켜가네요. 다행인 게 예, 이란이 미국이 안 지키고 탈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EU하고의 그 약속은 계속 지키겠다.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 위기가 폭발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폭발 직전에 좀 예. 관리 상태로 갔는데 예. 어쨌든 양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불안전하다고 전 정부가 약속했던 거를 파기한다고 하는 게 예. 미국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거죠. 예.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협정은 우리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완전한 협정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도 되니까 예.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장단점이 예. 있는 어떤 이런 있는데, 메시지를 지금 결과를 봐야죠. 전달한 거고요. 그럼 지금 지-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경전도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 지금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가
어디서 확정이 되느냐, 어떻게 확정이 돼서 언제 발표가 나느냐, 이게 발표가 날 듯하면서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 뜸만 들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That'll be taking place probably in early June or a little before that, assuming things go well. It's possible things won't go well and we won't have the meeting. We have not picked a site yet, but we've picked 5 sites where it's potentially going to be. We'll let you know fairly soon. We'll let you know fairly soon. If things work out, there's a great celebration to be had on the site, not in a third-party country. We now have a date and we have a location. We'll be announcing it soon. And a lot of things have already happened with respect to the hostages.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very good things. As I said yesterday, stay tuned. Stay tuned. 네, 영상 구성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이 던질 수 있는 카드도 이제 대부분 던진 것 같고요. 미국도 던질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신임 국무장관이 북한과 지금 협상 중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합의를 했고 이미 시간과 장소에도 합의를 했는데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안 할 수도 있고, 예. 아예 합의가 잘 안 됐는데 지금 합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그렇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근데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제가 지금 정확히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핵뿐만 아니라 뭐 대량살상무기 다른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되는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합의가 안 되면은 시간을 미리 발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에서 그 자리에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제 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참모들이 다 합의를 해서 사실 정상회담은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희 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그래서 정상회담은 항상 성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했다 하면 성공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조율을 그렇죠. 이미 다 조율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사람의 지금 그 억류 미국인 이 석방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뭐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의제를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합의가 됐다, 곧 발표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지 않겠는가. 계속 몰아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하나의 그 딜, 협상의 방식, 아트 오브 딜 아닌가, 협상의 하나의 그 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가 가서 확실하게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장소도 합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날짜와 시간을 날짜와 그 장소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십이 강하고 그 일테면 F1인가요? 격투기 그 아나운서 같은 막 뭐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끌어가지고 크게 이제 극적 전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아마 폼페이오가 이번에 간 게 굉장히 중요한 아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놀란 게 이번에 그 수행원 중에 폼페이오랑 같이 가는 국무부 고위 관료가 사실은 장소하고 시간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또.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반대 입장입니까? 그랬더니 정반대가 아니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거의 있으나 거의 돼 있는데, 만약 최종 확정해야 됐다. 지난번에 그 틸러슨 해임할 때 그 국무부 차관이 그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잘리기 직전이라고 전 지금 느껴져요. 만약에 확정됐는데 감히 국무부 고위 관료가 사실은 확정 안 됐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정 안 된 게 맞지 않나. 국무 차관입니까? 거의 아니 지금 누구라고는 안 나왔어요. 국무부 고위 관계자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된 거지. 거의 됐다. 확정된 건 예. 아니다. 주머니에 넣고 있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좀 다른데 거의 됐다는 거하고 안 됐다는 거하고 그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거의 됐다고 봅니다. 거의 됐다. 예. 예. 그 왜 그러냐? 확정만 지으러 갔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예. 일단 지금 이제 물론 그 볼턴이라든지 폼페이오 이런 입장에서는 그 의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큰 의제가 확정된 의제가 체제 보장과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의제예요. 그렇죠. 부수적인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생화. 왜냐하면 인권 생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가장 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체제 보장에서는 의회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네.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안 됐다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합니다.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 폼페이오라든지 이 볼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혹시 높아지면서 때로는 약간 그 우려 섞인 이런 예. 비판하지만도 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요. 예, 계속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긍정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정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에 토대해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저는 거의 다 확정이 됐고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 예. 이번에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간 것은 지금까지 북미 정상 개최를 위한 예. 일종의 실무회담에서 마침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럼 마침을 찍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장소, 날짜, 예. 어제, 네. 그다음 에 배석, 수행원 이런 모든 관련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공식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발표를 하냐 이러한 조율을 가는 것이지 뭐 다른 기타 문제에 있어서 간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부 조율을 하고 마침표를 찍으러 간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머릿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 많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면을 가장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듯이 손 번쩍 들고 다 타결됐다. 이제 뭐 일단 세계 사람들이요 안심하라 전쟁은 없다. 내가 평화를 이뤘다 뭐 이런 그렇죠 거요? 이제 예. 내가 했다. 예.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네. 뭐 그런 걸 이제 보임으로써 진짜 노벨 평화상을 타든지 하려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의제에 있어서 조율이 쉽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도가 나왔지만 북한은 이 비핵화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예. 계속 생화 무기 거기다 뭐 인권 문제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라든가 뭐 일본이 납치자 문제라든가 막 거기에 이제 막 섞어 넣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하여튼 뭐 시간 장소가 됐던 의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을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 우리 이제 옛날에 그 북한 사람들 만나 보면 어떤 의제가 터지면 말이죠 밤을 새워서 상무조는 예. 밤을 새워서 맨날 며칠 고민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과연 비핵화로 끝낼 건가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할 건가에 대해서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결단을 지어야 될 거고 예. 아마도 비핵화 문제만 예. 의제로 예.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짧게 말씀. 만약에 이 미국에서 주장하는 생화무기라든지 인권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라 하면은 예. 북한에서 외무성의 공식적인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경고를 했을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외무성의 예. 그 대변인의 기자들의 질의 응답 가장 낮은 수준에 의해 가지고 주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의제에 있어 가지고 인권 이런 생화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예. 네,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던지는 얘기일 것이다. 예, 예,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예, 예. 분석까지 트럼프 해주셨습니다. 스타일, 예, 트럼프 스타일. 예. 알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생 새해 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